총 2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백석대학교 변미 교수님께서 국내 시설 아동의 삶의 변천사, 시설 보호의 역사와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2001년부터 입양 가족분들과 함께 국내 입양을 위해서 좀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의 목표는 2001년도 이때 입양 연구를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입양이 잘 활성화되고 좋은 양부모님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 사회에서 준비되도록 그렇게 제가 계속 연구하고 또 입양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 우리 보육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입양 연구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보육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가 또 연구자로서 책임감도 느꼈고 또 이렇게 그 고아원의 견대와 고아사랑협회가 당사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저와 함께 20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입양 가족분들이 또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부족하지만 다시 보육원 시설 친구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와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간 연구를 함께했던 남서울대 최은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연구는 이제 크게 2가지 설문조사와 인터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시설을 이제 그 보호 종료된 분들이 보호 종료된 이후에 본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친부모 찾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가 좀 그동안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고 또 다시 원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원가족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더 힘들게 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고 또 결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결혼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저학력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의 부족 이로 인해서 좀 질이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취업이 됐어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기도 해서 또 빨리 퇴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 많이 외롭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쉽게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폭력이나 사기 피해를 받는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42%, 또 보호 종료된 분들의 50%, 거의 한 50% 정도가 자살을 자주 생각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이번에 조사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한 반 정도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기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깝고 저희가 위기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자살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름에 그 광주의 두 청년을 안타깝게 그냥 떠나보냈는데 어쩌면 우리는 내일 신문에서 다시 그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잠재적으로 굉장히 심리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극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도 좀 하고 제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기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문조사로 구글을 활용해서
592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조사 저희가 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못했고 이제 개별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으로 저와 최우선 교수가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대별 보호 종료 아동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자료도 이제 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부분인데요. 2010년도와 2019년까지 그 전체 아동 인구 대비 보호대상 아동의 비율을 보면 안타깝게도 보호대상 아동 비율이 실제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도에 3만 명에서 2019년도에 2만 3천 명으로 1만 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줄어든 것뿐이고 어차피 우리 아동 인구가 같이 줄었기 때문에 비율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자로서 또 정책을 하신 분들과 또 일반 시민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호 아동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대별 보호대상 아동의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2020년까지 시대별 경향성을 좀 살펴보면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해서 보호대상 아동이 되는 비율이 50%에서 한 80%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사회적인 제도를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빈곤이나 실직, 학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동들이 많이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 된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미혼모의 아동이 많이 줄었고 비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줄었습니다. 다음. 네. 그러면은 시대별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가정보호, 가정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도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고 있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 보호는 10% 정도 1990년에서 20년까지 3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위탁 보호는 좀 증가하였는데 입양은 웬일인지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60에서 70%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 전국의 양육시설에 한 10,000명 정도 아이들이 현재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00명 정도의 아이들 중에서 형제자매가 같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7,000 가정이나 8,000 가정 정도가 있으면 이제 가정위탁이나 입양이 가능한 그런 수치라고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 아동 및 보호 종료 아동 민간 단체를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보호 종료한 성인들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 보호 종료한 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한 단체들 중에서 또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곳에서 경제적 피해나 또 학대, 또 폭력 이 부분에 대한 피해 경험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당사자 중심의 단체도 한 5곳 정도 있었고 사회적 기업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한 3군데 정도 있었고요. 종교 및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요즘에는 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단체에서 같이 보호받고 있던 그 보호 종료 성인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폐쇄가 된 단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들이 과거에는 개인이 지원해준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지원해줄 것처럼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다가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보여지는 단체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총 92명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들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페이지부터 시작된 저와 최우선 교수님의 그 논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좀 역사 중심으로 연령별 비교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과 주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저희가 31세와 30세까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30세를 전후로 해서 분류를 했는데 연령이 높은 분들이 그래도 월소득이 높았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 소유인 경우가 높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31세 이상이라고 해도 월소득 200만 원 이상 최저임금이죠. 200만 원 이상이 25% 정도였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30세 미만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낮은 계층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31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정부 지원의 집이나 또는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모든 자료는 고학원의 연대의 회원과 고학원의 연대 회원이 추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모든 보호종료 성인들을 대표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산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령별 부모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부모와 연락 여부,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변수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네, 그런데 30세 이하가 그래도 부모님과 연락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성은 과거와는 다르게 부모님이 있는데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높다라는 보고 배경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호 종료 성인과 부모 상호 간에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원가족을 찾으면 또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룰 것 같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는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좀 과거보다는 관계가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정부와 그 사회 종사자들이 노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30세 이하는 비시설 친구나 또 시설 종사자 시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반면에 31세 이상은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게 나타난 부분이 좀 안타깝고 보시면은 시설 친구나 없다 이렇게 답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연령별 자아존 중간과 자립 상태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두 집단이 총 92명이었고 48명, 44명으로 5집단 자체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아존 중간과 사회적 관계, 또 주관적 삶의 상태, 자립 상태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사회적 관계에서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고 오히려 최근에 퇴소한 친구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30세 미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시설에서 또 나름대로 보호를 좀 잘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고연령인 분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존 중간 4점 만점이고 주관적 삶의 상태와 자립 상태는 10점 만점인데요. 주관적 삶의 상태, 그 다음에 자립 상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10점 만점에 평균 5점이 안 되는 4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연령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대 및 피해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전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 한 50% 가까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학대 피해 경험에서는 예상하다시피 31세 이상이 훨씬 더 피해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보호 중에 선후배나 친구에 대한 피해 경우도 마찬가지로 31세 이상이 30세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직장에서 받은 피해도 31세 이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여전히 보육원에 많은 친구들이 보호받고 있고 전체 아동수 대비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보호 방법에서 가정 보호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보육원 시설 보호는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숫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미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보육원이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에 의한 피해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1세 이상이 가족 피해가 높았고, 최근에는 당사자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원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언론 다 가신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많았는데 사진 찍는 분들이 지금은 없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보호나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서 그 편견을 야기하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 아마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자료 중에는 성매매하는 누나, 그리고 본인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제목이지만, 그 제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시설분들은 여자분은 이렇고 남자분은 이렇지, 이런 어떤 것을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론이 정말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연령이 낮은 집단이랑 높은 집단 모두 다 편견을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50% 이상이. 다음.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또 아동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체입니다. 배터리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연령별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보호가 45%, 그 다음에 시설보호가 36%로 가정보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 질문은 본인이 보호 당시로 돌아가서 보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입양 연구를 했고, 또 가정보호가 중요하다고 모든 이제 연구자들도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올 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시설보호에서도 30대 이하를 좀 보시면 시설보호에서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10년 내에 보호 종료된 친구들은 시설 생활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하나의 면은 그동안에 가정위탁이나 입양에서 일어났던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나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부각시킨 또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반성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모두 신뢰할 수 없음과 모금이 12%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전문가 집단과 행정에서 좀 많이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가 면접조사는 여성 6분, 남성 5분, 20대 5명, 30대 3명, 40대 2명, 50대 1명에서 총 11명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세한 면접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그 생생한 경험들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령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 연령 공통적으로 원가족 분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친부모를 찾기까지, 또 찾았다고 해도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집단 보호는 여전히
안전성은 확보될지 모르지만 학대는 일어나지 않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집단보호는 개별적인 아동의 특성과 욕구가 고려되지는 못했다. 최근에 퇴소한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보호 종료 이후에 여전히 사회 정서적인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 이분들은 나이가 어린 친구나 나이가 드신 저희가 50대도 제가 이제 남성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경우에도 멘토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가족이 필요하다.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보호 종료 성인의 삶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너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멘토 또 사회적인 가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 후에 자기의 실패로 정부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젊은 친구들이 좀 높긴 했지만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도 다시 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넘어가서 그래도 저희가 시설보호 한 70년 역사 또 최근 들어서 한 30년 동안에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시설 내 학대 및 폭력은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 보호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안전성, 안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그리고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의 선배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 중에 몇 명의 친구들이 시설 분위기를 바꾸면서 서로 지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퇴소 후에도 이루어져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룹 학교방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경조사도 챙기면서 정보적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한 친구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시설은 이런 정보 공유가 잘 돼 있고 정보적 지지가 잘 돼 있어서 단 한 명도 자립 정착과 관련된 사례를 당한 적이 없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시설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비는 면제됐고요. 3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학비는 면제였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수급권으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주거는 LH 정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알바를 하고 교수님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서 본인은 뭐 가난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정부 지원이 뭐 완전하게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 친구들에게는 나름대로는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서 그래도 좀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여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넘겨주세요. 비교하고 제가 그래서 신규 정책 제안으로 4가지 정도 드리고 또 기존 정책에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설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 부모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모든 양육을 책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정체험을 할 수 있는 1년에 최소한 계절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도 가정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심리사회적 부모를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들 또 보호종료 하신 분들에게 자립준비 청년 현재 우리가 5년까지 자립준비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만한 분들로 믿을만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멘토 결연하는 것을 의무화 이렇게 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이제 그 면담하신 저한테 이제 그 면담을 하신 분 청하신 분들 중에 2분 정도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분은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입양이 어려워서 보육원 가정체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분도 입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입양 커뮤니티에 계속 이제 확인을 하신 거고 저를 알게 돼서 오신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입양 이미 가족이세요. 이미 가족인데 보육원에서
한 명의 아이를 또 입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아시잖아요. 너무 이제 많은 아이를 또 양육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입양까지는 어렵고 이미 입양한 자녀가 있으니까 가정체험을 또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입양 부모와 가정체험 부모의 역할이 또 다르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나서서 활성화하고 또 모든 자격 조건이라든가 처음에 준비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표준화해서 한다면 훨씬 더 우리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입양될 수는 없고 또 입양이 또 안 되는 친구 자격 조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양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계신 분 아이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모종료 친구들이나 시설 분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희도 입양에서도 입양 말하기, 입양 사실 공개, 비밀 입양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오랫동안 됐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제가 예비 입양 부모 교육하면 여전히 비밀을 하겠다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과 공개의 이슈가 보호 종료나 시설 보호 친구들에게도 있을 줄은 몰랐는데 여전히 입양하고. 네, 그래서 이게 공개라는 것, 시설 아동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단순히 비밀이 드러났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진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본인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공개됐을 때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1차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그 보호자랑협회와 보호원의협회와 함께 이 보호아동 이해교육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 또 이성남 그 회장님하고는 직접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성남 장학사님만 이제 한 곳에 가서 하셨어요. 영천초등학교에 본인 관내에서 이렇게 하셨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부탁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래들에게 아직 교육시키는 건 힘들고 교사들이 특히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들은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편안하게 자기가 걸 오픈할 필요는 없죠. 필요할 때는 오픈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오픈했을 때 주변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반응, 선생님들도 좀 반응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당황스럽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본인이 시설에서 생활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비난이나 평가나 불쌍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그리고 자조문인데요. 과거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해야겠지만 현재 이미 연령이 되신 분들 중에 여전히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보호원위원회나 보호자랑협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다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나 힘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좀 할 말은 없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시대가 많이 변했고 역사가 많이 변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때 우리가 잘 못해줬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주집단 모임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외롭고 힘든 것을 자주집단을 통해서라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이런 그 당사자 중심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민간단체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양 가족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교수님 요즘에 입양이 아니고요 보호 종료가 트렌드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자립준비교육을 할 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혼가정 한 분이 있는데 그 가정 같은 경우는 딩크족이에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한 분은 위자결혼하시고 300만 원 받고 이렇게 이혼하셨대요. 그리고 한 분은 사실혼 관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끊깁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부 지원금보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의 경제력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과연 내가 계속 가족생활 유지할까?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30, 연령이 높은 분들은 6살밖에 안 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 편견을 갖지 마시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자립지원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꼭 범죄 피해 자립 정착금이 나오고 LH 주거가 나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자립 정착금 때문에 몰려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쁜 마음으로. 그리고 LH 주거가 있으니까 또 가출팸들이 또 몰려들더라고요. 그 가정에. 왜냐하면 어른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를 보고 제가 한 사례는 저기 경상도에 살다가 피해서 인천으로 온 거예요. 그 자기 LH인데 친구들, 그러니까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분들은 그 안 좋은 분들은 시설보호가 심지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잘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자립 준비 교육할 때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백석대학교 변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답변이 나올 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시설보호에서도 30대 이하를 좀 보시면 시설보호에서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10년 내에 보호 종료된 친구들은 시설 생활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하나의 면은 그동안에 가정위탁이나 입양에서 일어났던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나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부각시킨 또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반성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모두 신뢰할 수 없음과 모름이 12%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전문가 집단과 행정에서 좀 많이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가 면접조사는 여성 6분, 남성 5분, 20대 5명, 30대 3명, 40대 2명, 50대 1명에서 총 11명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그 자세한 면접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그 생생한 경험들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령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 연령 공통적으로 원가족 분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친부모를 찾기까지 또 찾았다고 해도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집단 보호는 여전히 안전성은 확보될지 모르지만 학대는 일어나지 않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은 분명하지만 집단 보호는 개별적인 아동의 특성과 욕구가 고려되지는 못했다. 최근에 퇴사한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보호 종료 이후에 여전히 사회 정서적인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 이분들은 나이가 어린 친구나 나이가 드신 저희가 50대로 제가 이제 남성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경우에도 멘토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가족이 필요하다,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보호 종료 성인의 삶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너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멘토 또 사회적인 가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 후에 자기의 실패로 정부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젊은 친구들이 좀 높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도 다시 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넘어가서 그래도 저희가 시설보호 한 70년 역사 또 최근 들어서 한 30년 동안에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시설 내 학대 및 폭력은 감소되고 있고 네, 그래서 시설 보호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안전성, 네, 안전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그리고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의 선배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 중에 몇 명의 친구들이 시설 분위기를 바꾸면서 서로 지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루어져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룹 학교방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경조사도 챙기면서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한 친구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시설은 이런 정보 공유가 잘 돼 있고 정서적 지지가 잘 돼 있어서 단 한 명도 자립 정착과 관련된 사례를 당한 적이 없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시설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비는 면제됐고요. 3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학비는 면제였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수급권으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주거는 LH 정부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알바를 하고 교수님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서 본인은 뭐 가난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정부 지원이 뭐 완전하게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 친구들에게는 나름대로는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서 그래도 좀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여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넘겨주세요. 비교하고 제가 그래서 신규 정책 제안으로 4가지 정도 드리고 또 기존 정책에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설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 부모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모든 양육을 책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정체험을 할 수 있는 1년에 최소한 계절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도 가정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심리사회적 부모를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호 종료, 자립준비 청년들 또 보호 종료 하신 분들에 대해 자립준비 청년 현재 우리가 5년까지 자립준비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만한 분들로 믿을만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멘토 결연하는 것을 의무화 이렇게 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이제 그 면담하신 저한테 이제 그 면담을 하신 요청하신 분들 중에 2분 정도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분은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입양이 어려워서 보육원 가정체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분도 입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입양 커뮤니티에 계속 이제 확인을 하신 거고 저를 알게 돼서 오신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이미 가족이세요. 이미 가족인데 보육원에서 한 명의 아이를 또 입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아시잖아요. 너무 이제 많은 아이를 또 양육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입양까지는 어렵고 이미 입양한 자녀가 있으니까 가정체험을 또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입양 부모와 가정체험 부모의 역할이 또 다르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나서서 활성화하고 또 모든 자격 조건이라든가 처음에 준비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표준화해서 한다면 훨씬 더 우리 보육원이 있는 친구들이 다 입양될 수는 없고 또 입양이 또 안 되는 친구 자격 조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양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계신 분 아이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모호 종료 친구들이나 시설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희도 입양에서도 입양 말하기, 입양 사실 공개, 비밀 입양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오랫동안 됐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제가 예비 입양 부모 교육하면 여전히 비밀을 하겠다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과 공개의 이슈가 보호 종료나 시설 보호 친구들에게도 있을 줄은 몰랐는데 여전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공개라는 것, 시설 아동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단순히 비밀이 드러났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진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본인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공개됐을 때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1차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그 보호자랑협회와 브라우니협회와 함께 이 보호아동 이해교육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 또 이성남 그 회장님하고는 직접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성남 장학사님만 이제 한 곳에 가서 하셨어요. 영천초등학교에 본인 관내에서 이렇게 하셨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부탁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래들에게 아직 교육시키는 건 힘들고 교사들이 특히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들은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편안하게 자기걸 오픈할 필요는 없죠. 필요할 때는 오픈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오픈했을 때 주변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반응, 선생님들도 좀 반응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당황스럽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본인이 시설에서 생활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비난이나 평가나 불쌍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그리고 자조모임인데요. 과거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해야겠지만 현재 이미 연령이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보학원위원회나 보호자랑협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다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다 힘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도 좀 할 말은 없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시대가 많이 변했고 역사가 많이 변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때 우리가 잘 못해줬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주집단 모임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외롭고 힘든 것을 자주집단을 통해서라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이런 그 당사자 중심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민간단체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양 가족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교수님 요즘에 입양이 아니고요 보호 종료가 트렌드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자립 준비 교육을 할 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혼 가정 한 분이 있는데 그 가정 같은 경우는 딩크족이에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한 분은 위장 결혼하시고 300만 원 받고 이렇게 이혼하셨대요. 그리고 한 분은 사실혼 관계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끊깁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부지원금보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의 경제력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과연 내가 계속 가족생활 유지할까?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30,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분들은 6살에밖에 안 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 편견을 갖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자립지원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꼭 범죄 피해 자립 정착금이 나오고 LH 주거가 나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자립 정착금 때문에 몰려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쁜 마음으로. 그리고 LH 주거가 있으니까 또 가출팸들이 또 몰려들더라고요. 그 가정에. 왜냐면 어른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를 보고 제가 한 사례는 저기 경상도에 살다가 피해서 인천으로 온 거예요. 그 자기 LH인데 친구들, 그러니까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분들은, 그 안 좋은 분들은 시설보호가 심지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잘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준비 교육할 때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백석대학교 변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